됐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설명. 첫 번째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한다.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실내에 갇힌 공간에서 화재를 맞닥뜨렸다. 그러면 일단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손잡이가 뜨겁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가고요. 만약에 뜨겁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화기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출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뜨겁다라고 하면 문 바깥에서 화기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서 다른 출구로 대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대피를 할 때 방향은요,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층으로 못 가겠다. 연기는 계속 위로 올라갈 거니까요. 아래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많이 날 경우에는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아래층으로 못 간다. 그러면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비상구나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통로는 비상구나 계단임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가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부터 우선 대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대피를 시켜야 될 대피순위 1순위는 독립보행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독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안내를 받아서 본인이 자력으로 비상계단, 이제 뭐 기타 등등 이제 비상구, 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환자를 먼저 우선 대피시키고요. 그 다음이 조금 도움을 주면 보행이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뭐 부축을 해준다거나 일단 도움을 주게 되면 어쨌든 보행이 가능하다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그 다음 순위의 환자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마지막 환자 유형은 뭐냐? 중증 환자죠. 들것이나 침대를 이용을 해서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다라고 평가되어지는 환자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대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현장이 병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환자부터 먼저 대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환자부터 먼저 대피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환자 유형별 대피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현장에서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주의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나 또한 그 화재 현장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어떠한 지침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화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통해서 한번 이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료 폐기물 중에서 조직 물류 폐기물의 보관 용기와 도형 색으로 옳은 것 물어보지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또는 동물의 인체나 동물의 사체 안에 있는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분 또는 동물의 사체 전체 또는 이제 인체나 사체, 동물의 사체에서 만들어지는 누출되는 혈액이나 고름, 혈액 생성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 물류라고 합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같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장기 또는 기관, 신체 일부 또는 동물의 사체나 거기서 누출되게 되는 혈액이나 고름 따위의 어떤 이제 신체 조직에서 누출되는 기타 등등의 물질을 조직 물류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묻은 폐기물을 바로 우리가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의료 폐기물 안에 조직 물류로 분류가 되는 거지요. 단 폐반이라고 하는 것, 재활용하는 이제 의료적인 목적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 태반은 제외하고 이런 조직 물류 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와 도형, 색깔은 무엇이느냐 이제 물어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조직 물류를 어디다 보관하느냐, 합성수지 상자 노란색에 분류를 하고요. 우리가 15일 정도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수지 상자 노란색에 보관을 하고 보관 기간은 15일을 넘기면 안 되고 치아, 발치된 치아의 경우에는 60일로 기간이 좀
길게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수지 상자 노란색 여기다가 나머지 조직 물류는 1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분명히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치아만 60일로 길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태반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태반이 있잖아요. 의료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태반. 우리가 보통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초록색으로 많이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태반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녹색 합석 수지 상자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은 똑같이 다른 조직 물류랑 같이 15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태반은 조직 물류 중에서 초록색 리사이클링 생각하시면 돼요. 초록색 통에 초록색 합성 수지 상자에 15일 동안 보관하는 걸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다음 눈에 관한 해박적 구조를 물어보고 있네요. 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 홍채, 모양채, 이 채자 들어가는 애들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육 조직입니다. 그래서 홍채, 모양채 같은 애들은 이 채자 돌림 애들은 근육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안구 안에서 크기를 조절할 때 활용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모양채는 수정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그 안구에서 이런 동공이라고 하는 빛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조직을 조절해주는 근육은 홍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홍채, 아이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홍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정체라고 해서 렌즈지요. 빛을 굴절시키고 저 뒤에 있는 망막하게 상을 맺게 하는 그 조직. 그 조직의 크기를 가까이서 볼 때는 두껍고 굵게, 멀리서 볼 때는 가늘고 길게 이렇게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이 조절을 해주는 그 근육은 바로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홍채, 동공, 두 글자, 두 글자, 모양채, 수정체,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고 빛의 크기를 조절해주고 모양체는 수정체, 렌즈라고 하는 수정체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근육 조직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양체 아까 누구의 크기를 조절해준다고 했어요? 수정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답이 크로스 되겠네요. 홍채는 동공, 모양체는 수정체. 그리고 홍채, 모양체, 이 채자 돌림 애들을 근육 조직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망막. 이 망막은 말로 망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망막한 곳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구를 바깥쪽 신체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그죠? 각막이라고 하는 검은 자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공 그리고 안쪽에 수정체 그리고 이제 유리체를 통해서 저기 멀리 안구 가장 안쪽에 있는 상이 맺는 곳을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망막하죠? 멀리 있잖아요. 망막. 앞에서 보게 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안구 조직의 하나가 망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의 가장 안쪽에 존재하고 상을 맺는 그러니까 이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시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가장 안쪽에 위치한 막을 망막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가장 정확하게 맺는 일종의 망막의 시세포의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망막 안쪽에서 상이 가장 정확하게 맺는 것이 황반이고 이 황반이라고 하는 곳은 상이 정확하게 맺는 이 해부학적 구성상 특성상 황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이런 시각을 잃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포라고 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다 신호를 보내는 시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망막의 구간 여기 상이 가장 정확하게 맺는 곳 그걸 바로 황반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수용기가 없어 물체를 볼 수 없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는 광수용기가 없어서 물체를 볼 수 없는 부분은 맥락막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광수용기가 없어서 물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맹점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맹점. 깜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을 수용할 수 없어서 물체를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맹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맥락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혈관,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고 안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 막이 바로 맥락막입니다. 그래서 안구벽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곳이 바로 맥락막이라고 하는 층인데 이 맥락막이라고 하는 중간층에는
혈관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멜라닌 색소라고 해서 각막과 연결되어 있는 까만 색소도 다수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이제 영양 공급 혈관들도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맥락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구벽의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맥락막까지 이 3번의 문제를 통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장암으로 직장과 S상 결장을 제거하고, 자, 이제 우리가 컬렉tom이라고 하는 직장 S상 결장을 제거하는 이런 일반외과 큰 수술을 하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상 결장을 많이 제거하고 직장을 거의 제거하게 된다면 항문과 연결될 수 있는 장애 구간이 형성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안쪽, 폐음부 안쪽에서 항문을 오므려서 봉합을 해버리고, 항문을 봉합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복강 안에 구멍을 내게 되는 결장루 수술을 한 환자지요. 우리가 이제 인공항문이라고 얘기하죠. 이 인공항문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결장루라고 하는 것은 구멍 루자예요. 그래서 결장 끝을 밖으로 끌어당겨서 복벽 안에서 밖으로 누출돼서 그쪽으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항문을 연결해 놓은 인공적인 처치 공간, 그게 바로 결장루인데요. 이 결장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항문을 폐쇄시키고 결장 끝부분을 복벽으로 끌어내서 이제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게 된 시술의 결과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루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얘기하고 이런 결장루 수술을 진행을 했대요. 그럼 이 환자는 장루를 갖고 평생 배설과 관련된 이제 일상을 진행해야 되니 이 장루 간호를 처음부터 잘 교육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루와 관련된 환자의 간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장루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부종과 통증이 없을 수 있어서 이 장루 부분에 순환 상태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충혈 증상이 있는지 초기에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개구부, 그러니까 장이 나와 있는 끝부분이 붉고 축축하게 되면 이제 붉은 혈관에 이 빛을 띠고 있고 습기가 있다라고 하면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초기에 장루를 갖게 된다면 색깔과 부종을 잘 살펴야 되는데, 건강한 장루의 끝의 색깔은 붉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습기가 축축하게 있어서 장액들이 잘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푸른 빛깔, 그러니까 뭐냐면 청색층처럼 혈관이 충분하게 혈액을 순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푸르딩딩한 색깔을 갖게 되거나 건조한 이 점막 조직이 확인되거나 회색빛이거나 이런 컬러를 띠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직이 괴사되고 있다, 정상적인 장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색깔을 띈다거나 그 다음에 점막이 건조해진다거나 회색빛을 띈다거나 이런 거는 조직의 괴사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는 보통 4, 5일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합니다. 장루에 연결되어 있는 배변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얘는 4, 5일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야 되고 보통은 꽉 차면 터지게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3분의 1쯤 찼을 때 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장루 교환을 할 때 장루와 연결되어 있는 배변 주머니를 교환할 때 우리가 보통 오일에 한 번씩 주머니를 바꿔주고 3분의 1 정도 차면 이제 비워주는 걸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루 쪽에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꽉 조인 옷, 벨트 이런 것들은 피하도록, 그래서 옷을 여유롭게 입도록 이렇게 이제 옷을 입는 습관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루 쪽으로 계속 배설물이 나가다 보면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대장의 기능이 저평가될 수 있죠. 그죠? 상당히 장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장벽에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묽은 변이 이 장루를 통해서 배변백으로 배출되면서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리적인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 이러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평상시보다 수분을 조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에 1.5리터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을 상당히 제거를 했으니, 대장을 제거했으니 대장벽으로 흡수되는 수분의 재흡수 기능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개념을 2번에서 포함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 장루를 갖게 되는 어떤 환자들의 앞으로의 변화된 삶에 대한 충분한 간호 교육이 사전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장루를 시행한 환자에 대한 간호, 제가 아까 어떠한 결장루가 건강한 결장루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푸르 딩딩, 1번 붉은 빛을 띠고 촉촉한 장루. 몇 번? 예,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2번 건강한 장류를 평가하는 기준. 그 다음에 보통 5일에 한 번, 4, 5일에 한 번씩 주머니를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쯤 찼을 때 그 이제 배설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 기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장벽에서 충분히 수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적어도 1.5리터는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은 굉장히 간편하지만 이와 관련된 장루 환자의 간호의 여러 가지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는 이런 이제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신체의 일부분이나 특정 부위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리도카인.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이 약은요, 이제, 일단 국소 마취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맥 치료제로도 우리가, 순환기 계통에서 활용이 되는 약입니다. 부정맥은 약하고 불규칙하게 되거나 이제 불규칙한 리듬을 갖게 되는 심장의 수축 기능 저평가의 상태를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리도카인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조직의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민한 환자들, 이런 마취제에 예민한 환자들에게도 많이 투약하는 약물이 리도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 할 때, 점 뺄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치아를 발치할 때,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약물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데메롤은 무슨 약이에요? 몰핀, 데메롤, 그죠? 마약성 진통제이죠. 몰핀과 데메롤은 계통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통이 같고요. 이제 얘는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고 호흡수가 감소되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죠. 벤토린은 무슨 약이냐면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블라이저 같은 데에 많이 넣어가지고 기관지가 갑작스럽게 수축되는 우리가 이제 천식 환자,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환자들의 기도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 벤토린입니다. 그 다음에 니곡틴은 우리가 강심제라고 알려져 있죠. 심부전 치료제, 심장을 꽉 수축해서 혈액을 쫙 나가게 해줄 때 임팩트 있게 심근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부전 치료제입니다. 심부전 치료제의 다른 말을 우리가 강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강심제로 이제 우리가 디곡신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 또한 부정맥 치료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있죠.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라고 얘기하는 비타민은요. 콜라겐이라고 해서 세포의 기본 원료가 되는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 상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일 주스 이런 거 많이 환자에게 병문안 가면서 사들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세포의 가장 원료가 되는 콜라겐을 합성할 때 적극적인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 철분 흡수에도 도움을 줬고 조혈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우리가 이제 수술 후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조혈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빈혈을 치료할 때도 조혈을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혈병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처가 지연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비타민 C를 복용할 것을 많이 권장하지요. 예. 여기서 말하는 티아민은 뭐냐면 비타민 1, 탄수화물 대사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핍 시에 근육이 뒤틀리는 각기병에 노출될 수 있고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6, 이 B6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결핍이 되게 되면 이런 필수 영양소에 결핍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리보플라빈, 비타민 B2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2라고 하는 리보플라빈은 주로 단백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재생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라 얘가 부족하게 되면 구강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수술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조혈을 돕고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나오는 애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 영양분 중에서 우리가 환자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영양소에 대한 부분을 영양학에서 많이 물어보고 답하고 있고, 특별하게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환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비타민들을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마친 환자에게 간호조무사가 안내해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치과 간호 중에서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치석을 제거하는 이런 시술을 마친 환자에게 조무사가 안내할 내용은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이 좋다. 예. 일시적으로 이가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내지요. 그죠? 스케일링 마치게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석이 자라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치아에 이렇게 이제 신경들이 밖으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치석에 가려져 있던 치아신경들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찬물에 굉장히 이제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가 시릴 수 있고, 그게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적응이 되어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1, 2주간 찬물에 이가 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내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석을 제거하는 이제 치과 치료 중에 하나죠. 치아의 바깥쪽 형성하면서 아주 단단한 골격으로 알려져 있던 애, 걔는 바로 범랑질이죠. 엄마들도 범랑 냄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태워 먹지요. 그래도 태워도 형태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범랑 남비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치아 바깥쪽을 형성하면서 아주 단단한 골격 구조를 갖고 있는 그 구간은 바로 범랑질, 다른 말로 에나멜질, 반들반들하죠. 그래서 에나멜질이라고도 얘기하죠. 상아질은 치근 곳까지 중간에 있는 내부 존재를 얘기하고요. 신경 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수에 전달이 되어서 통증을 감수하는 그 구간이 바로 상아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치수라고 하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안쪽 내부 구조가 상아질이고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덴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상아질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충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바깥쪽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치수까지 연결되어서 잇몸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은은 잇몸이에요. 껌이라고 얘기하죠. 치은은 잇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질은 시멘트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근의 바깥쪽, 치아 끝에 바깥쪽을 형성하고 있고요. 치아를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멘트. 우리 시멘트는 뭐를 딱딱하게 굳게 해가지고 이제 모양을 형성할 때 많이 활용되는 물질이잖아요. 이 시멘트질은 대각질이라고 얘기하고, 치아를 앞골, 그러니까 상하 골에 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각질이라고 부르는 시멘트질입니다. 치수는 그야말로 신경이지요. 치아 내부 중심에 있고요. 신경, 혈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치수가 망가지게 되면 치아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이 8번 치아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를 물로 끓여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밥, 탕제지요. 급성 질환에 유효하고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나타날 때 우리가 탕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약물로 끓여서 복용하는데 흡수가 빠르고, 그렇죠. 물로 흡수하니까 흡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약재의 가감이 이제 한의사에 의해서 쉬울 수 있는 이런 이제 제형의 종류가 바로 탕제입니다. 그래서 급성 질환에서 많이 이 탕제를 활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고제는 뭐예요? 그죠? 고제는 탕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오랫동안 달여가지고 꿀이나 아니면 뭐 밀랍 이런 것들 넣어서 찐적찐적하게 이제 굳힌 것이 바로 고제입니다. 고약 같은 거요. 예, 이제 탕제를 찌꺼기 제거하고 오랫동안 달여갖고 끈적끈적하게 만든 이런 형태가 바로 고제입니다. 그 다음에 산제는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 용각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소리가 나는 것은 용각산이 아닙니다. 뭐 이런 옛날 카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의 가루약이 바로 산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죠? 약주를 얘기하죠. 약주. 술을 담궈가지고 성분을 우려내는 이런 형태의 약을 주제라고 얘기하죠. 많이 먹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제를 항문이나 질에 넣을 수 있도록 제조한 게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자,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항문이나 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좌약 형태로 넣는데 양약에서는 그거 이제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약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침 환자 간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침에 대한 간호가 나오고 있죠. 이 침구 간호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환자는 편안한 자세로 눕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반듯하게 눕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이제 잘 자세를 잡아야 침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침이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자세가 나올 거라 침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자세를 자주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을 맞고 있는 유침이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자세를 변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침을 맞는 동안 이제 자세가 안정되도록 자세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용한 침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침, 그다음에 란셋, 뭐 사열기 뚜껑, 사열한 부항컵 이런 것들은 폐기물 통에 폐기해야지요. 무조건 일회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침한 침, 그 다음에 뭐 그 란셋, 그 다음에 사열기 뚜껑이나 사열한 부항컵 이런 것들은 전부 폐기물통에 넣어서 폐기해야 된다는 거, 재사용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발침한 이후에는 우리가 주사를 놓은 것과 똑같이 침공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려서 출혈이 멈출 때까지 이제 지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침 후에 침공 부위, 그러니까 침이 들어갔다 나온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눌러서 출혈이 멈출 때까지 눌러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침할 부위는 자침 직전에 적당한 소독액을 사용해서 환자의 그 피부 부위를 소독해야죠. 이게 이제 자침할 부위를 미리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침, 환자가 침을 맞고 있는 동안 불편감을 호소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에게 알리고 발침을 해야 돼요. 왜 불편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의사가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침을 하고 환자의 이 체위를 정정해 줄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본인 맘대로 불편하면 앉아서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위는 양방에서 우리가 호흡 곤란에 가장 유효한 체위로 알려져 있죠. 자, 11번. 신장에서 분비되며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레닌. 이 레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노라고 하는 신장을 표현하는 거에서 파생이 되는 단어예요. 신장의 사구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이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이 호르몬은 혈압과 관련된 일을 해요.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하는데요. 사구체에서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혈압을 조절할 때, 혈관을 수축하고 혈압을 높일 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레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 분비된다. 레노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신장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레노, 신장의 가장 첫 번째 구간인 사구체라고 하는 혈관 벽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레닌이라고 한다. 레노, 레닌 같지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신장의 사구체에서 분비가 되고 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혈류량이 감소했을 때, 이제 혈류량이 감소됐을 때, 그러니까 순환량이 적어져가지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분비되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나트륨 농도를 높여주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을 축적해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작용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되게 복잡하면 그냥 레닌은 혈압을 높일 필요가 있는 환경에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분비되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내분비 호르몬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11번에서는 우리 몸에서 혈압을 높여야 될 필요가 여러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호르몬의 영향 또는 갑작스러운 혈류량이 감소되는 특이적인 상황. 그래서 이제 꼭 혈압이 높아져서 심장의 박동도 높아져야 되고 기타 등등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신장의 사구체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트륨 흡수를 높여주고 이러면서 이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환경으로 내 몸을 변화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예, 옥시토신 어디서 분비돼요? 뇌하수체 수역. 옥시토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1번의 마조프레신. 마조프레신은 옥시토신과 함께 둘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결정적으로 얘는 혈압을 올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메커니즘은 좀 차이가 있지만 항이뇨 호르몬, 그야말로 이뇨, 소변이 만드는 것을 저항해서 소변이 안 나가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서 수분이 축적되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바소프레신도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옥시토신 이게 뭐예요?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해서 분만 당시에 아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만출력을 유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옥시토신 여러분들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는 듯한 이 억양이죠. 바소프레신 항인효 호르몬의 이름입니다. 얘네들은 둘 다 결정적으로는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환경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항인효,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항해서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몸에 축적돼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때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되고, 옥시토신, 이제 근육을 흐르고 있는 혈관을 수축해가지고 자궁 평활근을 수축하는 힘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태아를 내보내는 만출력을 유도해서 분만 당시에 우리가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얘는 어디서 분비되느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레닌은 렌노라고 하는 신장의 이름처럼 신장 사구체에서 분비되면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이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알도스테론, 이 알도스테론도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바깥쪽 구간에서 분비되면서 얘는 알도스테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알도스테론, 소금 알갱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뉘앙스가? 학생들이 너무 못 외워서 제가 한번 이렇게 외워보자고 했거든요. 소금, 알갱이, 알도스테론. 소금은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표현하죠. 이 나트륨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이 바로 알도스테론. 부신피질에서 분비되고, 이 알도스테론은 이 나트륨 대사를 항진시켜서 우리 몸에서 나트륨 대사의 밸런스, 평형을 맞게 해주는, 평형을 맞추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알도스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도스테론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나트륨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이고, 얘도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일 때 나트륨 흡수를 촉진시켜서 혈압이 높아지는 환경으로 우리 몸을 좀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도스테론. 그런데 이 알도스테론은 소금 알갱이는 다시 말하면 세련된 표현으로 나트륨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요. 분비는 어디서 하느냐? 부신 바깥쪽 껍데기를 피질이라고 하죠. 이 알도스테론은 당류 코르티코드와 함께 부신 피질 바깥쪽에서 분비됩니다. 물론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조금씩 각각 다른 방향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라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호르몬으로 만나느냐? 우리가 그죠?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 심장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렇게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이고요. 심장이 꺼져가고 있을 때,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을 때, 심부전이 있을 때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심근 수축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에피네프린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몸에서도 이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어디서? 부신이라고 하는 심장 위쪽에 있는 내분비 조직 안쪽에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심근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하는 이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말초혈관을 수축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신의 수질에서 분비됩니다. 11번은 답은 뻔한데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귀에 와 닿는 거, 일단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레노라고 하는 신장의 이름처럼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기억해 주시고, 혈압을 높일 때, 혈압을 높여야 될 때, 혈류량이 감소됐을 때 우리 몸에서 활동하게 되는 호르몬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해서 싫으시면 이 문제는 일단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레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위궤양이죠. 위점막 조직이 너덜너덜해서 괴사가 되는 과정이 바로 위궤양 증상인데요. 이 위궤양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간호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진단받고 나서 일단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위험한 생활 환경들은 개선해야 될 만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음주 흡연 안 되겠죠. 자극적인 식사 안 되겠죠. 스트레스 지수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위궤양으로 진단받는 환자의 간호로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음주 흡연과 관련된 생활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흡연, 음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궤양 치료를 위해서 이제 어쨌든 식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날야채, 과일, 커피, 차, 초콜릿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해야 되겠죠. 음주 흡연을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날야채 자극이 되는 거 소화할 때
강력한 소화의 반응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커피, 차, 초콜릿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야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위궤양 환자들은요, 일단 탄수화물이 실질적으로 이제 먹을 때 소화에 가장 부담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위에서 펩신이라고 하는 이 소화물질에 의해서 이제 소화가 좀 오래되고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위가 부대낄 수 있습니다. 궤양이 있어서 지금 펩신을 분비하는 능력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궤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막 흰죽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탄수화물 식사 위주로 식이를 하게 되면 위에 자극이 덜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궤양이 있는 환자들은 단백질이나 지방처럼 소화가 오래돼야 되고 위에 오래 남아있는 식품보다는 소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소화가 가능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산제는요, 제산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요때 투약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취침 전에 밤에 이제 계속 위산물질이 나오면서 궤양된 부분을 자극해서 속쓰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취침 전에 투약합니다. 그래서 위산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면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그 시간,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과 취침 전에 제산제를 투약을 해서 이 제산제가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제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보면 위산 중화가 필요하긴 한데요. 식사하고 나면은 위산의 음식이 섞여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산을 아예 중화시켜버리게 되면 소화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위산이 나와서 음식과 적당히 섞여서 소화를 촉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위산과 섞인 음식물들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가 비어있을 때는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위궤양이 있는 점막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식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산제를 투약하는 것이 좋고, 밤에 계속 위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위산이 분비돼서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그때 취침 전에 제산제를 투약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12병 같은 경우는 답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5번으로 딱 눈에 띄지만 나머지 1, 2, 3, 4번은 전부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이런 이제 환자 간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관계 호흡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배뇨를 하게 되면 이제 요도 주변이 이제 세척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겠다. 이거는 좀 쑥스러워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뇌졸중으로 우측마비, 편마비네요. 우측마비가 있는 환자의 식사도끼 간으로 오른 것은 편마비 환자 식사도끼, 우리가 이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뇌졸중 후 이제 우측마비가 있는 환자의 식사도끼 간으로 오른 것, 일단 액체를 먹는 것은 위험하죠. 액체는 잘못해서 질식할 수 있는 가장 위험 부담이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액체성 음식은 좀 피하고요. 연식, 부드럽게 조리된 연식 또는 반연식, 그러니까 뭐 계란찜이라든지 두부 무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연두부라든지 이렇게 연식 위주의 식품을 섭취하도록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체는 잘못 먹게 되면 건강한 우리들도 가끔 이제 순서를 못 맞춰가지고 갑작스럽게 살해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액체류 섭취는 될 수 있으면 제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비가 없는 쪽 위에 혀로 음식을 소량시킨다. 이거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설명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비가 있다 하더라도 소화기의 기능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금식은 아닌 거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서 이제 소화기의 기능을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차갑고 더운 것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은 뜨겁거나 차가울 때 먼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체위가 됩니다. 그리고 턱을 약간 앞으로 당겨요. 그게 뭐냐면 약간 고개가 숙여진 것처럼 되게 되면 턱이 약간 앞으로 당겨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이 앞에 있는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갈 때 유용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인 것처럼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긴 형태로 식사를 삼킬 수 있도록 돕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식도 쪽으로 음식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제 질식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아요. 비슷한 문제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비슷한 환자가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환자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15번. 골절 환자에게 부목을 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골절 부위의 연조직,
그 이제 주변 관절 조직,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인대라든지 이런 조직의 손상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움직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골절 환자의 응급처치는 환자를 이동하기 전에 분목을 먼저 대어준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골절 환자에게는 응급처치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환자를 이동하기 전에 분목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목을 적용해 주는 이유조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이렇게 1번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눈 속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혼탁해지고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그 증상이 바로 뭐다? 백내장이다. 그래서 수정체는 빛을 굴절하고 망막에 상을 맺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조입니다. 얘를 바로 우리가 렌즈라고 부르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이제 얘가 혼탁해지게 되게 되면 빛이 굴절되면서 빛이 분산되고 그 다음에 망막의 상을 정확하게 전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시력장애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런 백내장의 초기 증상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수정체 혼탁이 오게 되면 좀 통증은 없는데 시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거기가 뿌옇게 됐기 때문에 혼탁되는 거죠. 우리 안경 쓰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안경을 닦지 않고 아침에 안경을 쓰고 나오면 왠지 뭐가 하나 저쪽에 더 있는 것 같은 이런 막연한 이런 이제 뿌연 이런 이제 시상이 확인이 되는데요. 시력이 저하되는데 통증은 처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시력이 아예 상실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안구와 관련된 질환 중에 하나, 만성 질환 중에 하나, 수정체 혼탁으로 발생하는 백내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신 중에 자궁 수축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엄청 고마운 호르몬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죠? 우리가 황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게스테론.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수정을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란이 자궁에 잘 착상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신 유지 호르몬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어디서 분비되냐? 난소에서 분비됩니다. 난소에서 분비되고 난소 안에 있는 배란을 하고 남은 그 조직, 황체, 노르스름해서 황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황체 조직에서 분비된다고 해서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임신 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게 되면 더 이상의 임신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갖고 있는 동안, 임신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마의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혈관이 부풀어지게 해서 충분히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혈류량이 많아지고 심장의 부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혈관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프로게스테론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상을 돕고 더 이상의 임신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임신 유지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애는 프로게스테론이다. 이름하여 황체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예. 난포 자극 호르몬은 뭐예요? 예. 성장, 수축, 자극, 형성. 제가 지난번에 해부학 시간에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자극, 성장, 형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들은 전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제 난포 자극은 그야말로 여성의 난포를 성숙하게 하고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그리고 남성에게서는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생산할 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난포 자극 호르몬. 얘는 난포, 자궁 안에 있는 또는 고환 안에 있는 이제 생식과 관련된 기능을 자극해서 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호르몬인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서 걔를 자극하게 하는, 이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애들은 전부 난포 자극 호르몬,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 자극 호르몬 전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또한 황체를 만들 수 있도록 황체 형성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황체 호르몬, 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여성의 배란을 촉진하고 황체를 자극해서 배란을 촉진해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그 황체를 자극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 역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돼서 혈류를 타고 난소로 이동이 돼서 이 난소에 있는 황체를 자극해서 이 황체를 만들어서 배란을 하고, 배란한 후에 얘가 이제 임신과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임신이 유지되려면 누가 분비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될 수 있도록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말하면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결국 임신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에 있어서 필요한 이런 호르몬들이 바로 황체 형성 호르몬,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인 거고요. 이 황체를 자극하고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황체 형성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에게서는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만드는 기능을 돕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정자 만들 때 절대적으로다가 역할을 하는 그 호르몬의 분비를 우리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여성에게, 남성에게 이런 기능을 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난포 자극 호르몬이랑 뭐가 차이겠냐? 난포 자극 호르몬은 난포를 성숙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생산하도록 돕지만 직접적으로 정자 생산에 유효한 일을 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자극을 해야 만들어집니다.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둘 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어서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이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생식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돕는 그 호르몬은 황체 형성 호르몬이 진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어디서? 그죠? 태반의 육모에서 무엇을? 태아의 성을 자극해서 태아의 성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이 바로 엄마의 태반의 육모에서 분비되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태반에서 만들어집니다. 태반의 육모라고 하는 쪽에서 합성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요거는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태아의 성이 확실하게 분류될 수 있는 이 기능을 돕기 때문에 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은 태아의 성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12주, 임신 12주 이내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엄마에게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태아의 성 분화가 끝나고 나면 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서 입덧도 가라앉고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12주까지 시기에 입덧이도 강화된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신 반응의 시약에 이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의 양을 가지고 이제 강하게 양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시약 반응 검사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육모 성선 반응 자극 호르몬이 분비될 때 배란, 황체 형성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임신 반응을 확인하는 이런 이제 평가에서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우리가 이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만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만이기는 태아 만출기입니다. 태아가 만출되니까 자궁 경관의 완전 개대가 끝나는 분만 1기 그치고 태아가 만출이 완전 끝날 때까지가 분만 1기예요.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자궁 경관이 완전히 개대되는 거기까지가 분만 1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궁 경관이 완전 개대, 10cm 정도 완전 개대되는 게 바로 뭐다? 분만 1기고 개대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태아가 만출되는 것이 분만 2기고 태아가 만출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 누구예요? 태반. 태반 만출이 분만 3기. 그러면 분만 1, 2, 3기까지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뭐냐? 이제 태아가 만출되고 태반이 만출됐으니 산모의 컨디션이 잘 확인돼야 되고 자궁 수축이 기전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 분만 후 회복 한두 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분만 4기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분만 1, 2, 3기에 대한 간단한 정의